계속해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이용화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제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그냥 억울함 토로하는 정도에서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죠. 예, 어제 상황으로 봐서는 뭐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떤 그 MB맨이 아니다. 네. 오히려 뭐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보면 나름대로 상당한 각오를 하고 뭐 정치권에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자살로 결론이 났다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혐의 받고 있는 혐의가요.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아주 간결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금융이 뭡니까 이 성공불 조건을 포함된 융자 330억 포함해서 800억을 회사의 회계 서류를 조작해서 네. 대출을 받았다 하는 대출 받는 부분에서의 어떤 특혜 그리고 250억 가량의 회사 자금을 그러니까 이 대출 받았던 돈이나 성공불 융자 중에 네. 한 250억 가량을 이 회계 조작을 해서 빼돌렸다. 이 두 가지로 아주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정말로 저렇게 억울했다고 한다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다투어보고 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투었을 때 네. 본인 말씀대로 저렇게 억울했다면 그 부분이 규명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런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뭐 이 본인이 이번에 받았던 그 정신적 압박감이 뭐 굉장히 컸을 수는 있겠지만은 검찰이 직접 본인을 수사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강압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긴급 체포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용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그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외교란 부분이 이게 무슨 뭐 재벌 한 재벌이라든가 한 기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전 정권의 문제하고 권력형 어떤 비자금 사건의 의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자살을 할 때는 그런 심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하고 관계했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 끊어질 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어제 이제 그 송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자기하고 관계했던 예를 들면 뭐 성공불융자금 뭐 320억을 빌려줬다라든가 은행 대출을 해줬던 뭐 권력 핵심과 실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경제계를 끌어오고 또 정치로 활동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관계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할 수밖에 없고요. 누가 도와준다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고립돼 버렸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황 소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사건일 수가 있네. 뭐 들어가서 뭐 재판 다툼을 하고 자기도 변호인을 사서 그러면 되는 사건인데 자살이란 극단적인 사건을 수단을 택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자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게 그래서 굉장히 복마전 형태로 이 자원외교 비리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일반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국회에서 국제도 자원외교가 뭐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요. 검찰도 상당히 초기 수사 단계에 불과하지만은 일각에서는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외교는 이것은 권력의 이전 정권의 권력의 이너서클에서 저질러진 권력형 게이트 같은 사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뭔가 하여튼 우리가 추정컨대 상당한 뭐 하여튼 뭐 비리와 부정이 이 안에 숨겨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송 회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장 그림이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근방이 그 목을 매 자살을 한 지역 주변으로 경찰이 지금 아마 수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지역에 있는 나무에 넥타이로 목을 매 숨졌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 좀 더 뒤에 전해질 텐데 임 교수님 좀 전에 이제 뭐 유용한 평론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벽에 부딪히는 거죠. 뭐 그동안 자기가 뭐 정치인 또 경제인으로서 상당히 그 어떤 뭐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네. 또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부득이 뭐 MB맨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것도 보면 이 정권에서 나를 또 어떤 뭐 불이익을 주는구나. 그래서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는 표현을 쓴 걸 보면서는 본인은 이 자원 그 외교와 관련된 이 사건 자체를 정치적 사건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사건은 본인만 연루된 건 아니거든요. 단순한 뭐 대출 사기가 아니라 예.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고위층 또 권력층의 사람들과 직접 간접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가 제일 먼저 지금 이 구속 수사가 됐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전가해야 될 그런 이제 책임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아마 심리적으로 많은 이제 압박감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 소장님 어제 이제 기자회견할 때 MB맨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강조점을 찍고 눈물까지 흘리고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말에 이 가장 단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번에 이 수사가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마치 표적 수사다. 사정 수사가, 부패 척결 수사가 그렇게 뉘앙스로 느끼지도록 대중 앞에 이야기했고요. 네. 그리고 MB한테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부도 위기로 재무 구조 이 조정이 되기 5개월 전에 예. 그 수출입은행에서 350억을 대출 받는다든지 또 광물자원공사가 자원개발 지분 171억을 대납을 한다든지 또 성공불융자를 딴 거는 몰라도 성공불융자를 330억이나 받았다. 그건 날려버려도 그만인 융자 아닙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 과연 그 MB 정권 하에서 진행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전혀 본인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 본인이 MB맨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 그래서 MB맨은 아닐 수 있겠지만 MB 정권에서의 자원개발에 어떤 혜택을 받았다라고 해석이 될 소지는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리면서 따져야지 저렇게 자살을 선택을 해버리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남은 부패 수사에 대해서요. 내일부터 아마 진익이든 부패 수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쪽에서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무리한 강압적인 어떤 표적 사정 수사를 자행하다가 피의자가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 부패 척결 수사를 갖다가 이제 저지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확연하게 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택이 본인의 문제를 벗어나서 지금 나머지 부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정말로 아쉽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원외교 수사가 여러 가지 면제점이 있는데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특히 지금 회수되지 않은 돈이 22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34조를 계속해서 줘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행해지고 그리고 보면은 다 각 산하단체들 무슨 가스공사라든가 자원공사. 광물정사 이 산하단체를 이용해서 했어요. 네. 산하단체의 장들이 그러니까 장관이 한 게 아니고요. 장관의 정치적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하단체 장들이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이 당시의 권력의 핵심과 실세에 의해서 진행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가능하게 추정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공불융자금 321억인가요 받았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위험도가 크다 그래서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과연 저는 그래요. 제 어떤 과거의 정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그런 돈을 일반 기업인한테 줄 때 뺑 디베이트 같은 게 없을 때 그걸 주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러한 하여튼 눈먼 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를 보면 국조에서도 안 되고 있지만은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고 혈세를 펑펑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죠. 박 정부가 내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느슨하게 하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국회에 있는 친이계 의원들과 그리고 이 과거의 이명박 정권 때 관계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핵심적으로 관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자원외교 수사 부분이라든가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우리가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을 현재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극복해내면서 자기 자신이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척결할 것이냐는 부분인데 만약에 대충 예를 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 대충 갔잖아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정조사하면 돈도 많이 쓰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대충 무마해버리면은 사실상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친이가 얘기하는 정치 표적 수사다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면 탄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실질이요. 검찰한테 상당한 부분과 권한을 주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현장에 이제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마 이 나무, 아무래도 목을매 숨진 나무 근처 주변을 우선 폴리스 라인을 치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행적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아침 일찍 자택 앞을 나오고 있는 성완종 전 회장의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 바로 이제 운전기사가 신고를 하게 되고 또 큰 아들도 재차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리베라 호텔이죠. 리베라 호텔 앞에서 택시를 승차해서 종로에서 하차를 했는데 이 휴대폰 위치를 보니 평창동 부근으로 확인이 됐고 그때부터 경찰과 수색견을 동원해서 이 인방을 다 탐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0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2분쯤 형제봉 인근에서 나무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 숨진 채 성완종 전 회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한 10시간여 만에 내용이 될 텐데요.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유서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자살의 무게추를 둘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임 교수님, 저렇게 오전에 이제 유서를 남기고 가면 현재 시신이 수습된 곳에 유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뭐 그 고인의 그 복장 안에 예를 들면 안주머니라든지 또는 뭐 자살 현장 주변에 다른 어떤 형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더 정밀하게 수색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정확한 어떤 사후 시간이라든지 뭐 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부검을 하게 되면 네. 또 이 자살하기 직전에 뭐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그야말로 이제 그 질식사로 인해서 사망했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검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살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유족들은 오전에 그 자택에 남기고 한 유서에 대해서는 우선 아직은 비공개다.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성완종 전 회장이 어떤 사람인가 뭐 리포트도 나왔지만 보니까 이제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도 많았던 분이시더라고요. 예, 충청 포럼이라고 뭐 네. 충청 지역의 유지들 또 정치 지망생들 정치인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 포럼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주도했죠. 네. 사실 뭐 기업하는 사람이 그런 데까지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본인이 기업인이기도 했지만은 또 사실상 국회의원 2012대 총선에서 통일선진당 출신으로 당선이 되었죠. 네. 그 이전에 2004년에 자민련 마지막에 이 비례대표가 JP가 1번, 성완종 회장이 2번이었습니다. 거의 당선될 뻔하다가 안 됐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 선거법 위반 관련 그걸 치렀고 2012년에도 당선되어서 또 뭐 서산장학재단인가 하면서 지역민들을 지원한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돼가지고 결국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자리를 옷을 벗었죠. 그런 어떤 뭐 우여곡절도 겪었는데요. 어쨌든 저분이 그 사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정치권과 사업의 양쪽에 여러 가지를 걸쳐서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갖고 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 자원외교 부패 관련 조사에서 대상이 되자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에서는 뭐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은 더 이상 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고인이 됐으니까 이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하여튼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성 회장의 경남기업이 결국 비자금의 저수지라고 판단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타겟 1호로 삼아서 하여튼 성 회장을 검찰에 불러들여서 그 비자금의 저수지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를 상당히 수사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비자금의 저수지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권력 실세들이 뭐 은행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얘기한 성공 불융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막해서 조정을 하고 역할을 해주면서 이 성 회장이 알아서 기업에서 지금 검찰 수사 여태까지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은 성 회장의 부인이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들어온 돈을 갖고서 다시 또 페이퍼 컴퍼니로
한 바퀴 돌려서 그 돈을 비자금으로서 송 회장이 관리를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검찰에서 나온 수사 내용의 요지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송 회장이 그 정부로부터 받은 돈, 또 은행권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기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 비자금 만든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 비자금이 어느 정치인한테 갔느냐. 그 비자금이 어느 권력 실세한테 갔느냐.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번에 송 회장이 만약에 자살을 안 하시고 검찰에 출두했다면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지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외교 이 비리 수사라는 것이 상당히 기업 또 산하단체, 정부의 산하단체 또 기업 이런 그리고 또 그 우리한테 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의 나라들 아닙니까? 실제로 뭐 러시아라든가 또 중동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에서 석유 개발을 하겠다.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저질러진 비리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에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타겟 1호를 정했던 송 회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또 다른 혜택을 받았던 기업들 이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이제 이전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한 그 비자금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다시 또 권력 실태나 정치인들한테 리베이트로 갔느냐. 이런 부분들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황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자원외교 자체가 지금 국정조사는 뭐 증인 채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흐지부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뭐 검찰 조사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면 자원외교 부분은 조금은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그렇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27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이명박 정부에. 또 앞으로 34조 원이 계약 사항이기 때문에 더 투입되는데 거기에서 과연 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자연 외교의 혜택은 얼마가 될 것인가. 혹자들은 그 자원 외교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원 가격이 낮은 지금이 투자에 적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자원 외교를 저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요즘 자원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지금 그 경쟁 입찰을 붙여서 싸게 사서 쓰는 것이 제일 낫죠. 지금 뭐 오일이고 뭐고 몸 팔아서 난리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원 외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먼 돈들을 갖다가 이 정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에게 부채로 쌓으면서 그 부채가 성공물 융자 같은 아니 날려도 그만인 돈을 정경유착이 되어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누가 그 돈을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하고는 실질적으로 그 돈을 빼돌리는 일도 흔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한종 회장이 자살했다고 해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다면요. 대한민국에 앞으로 이 들어서는 정권마다 작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공기업의 부채를 쌓으면서 돈을 거들내기 시작을 하면 그 부패 청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가의 공기관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기업들 보고 국민들 보고 정의롭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 회장의 불행은 불행대로 지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수사가 더 이상 진전돼서는 안 된다. 이제 방향을 갖다가 틀어야 된다라는 어떤 선동에는 정면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성 전 회장이 이제 오늘 원래 이제 혼자 자택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전기사가 집안에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신고를 했고 또 아들이 다시 한번 집에 찾아와서 없음을 확인하고 신고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10시간이 지나서 이제 형제봉 인근에서 숨진 채 나무에 넥타이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이 성 전 회장이 발견된 곳에서부터 1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 휴대전화 2개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본인이 평상시에 쓰던 휴대전화 2개가 모두 버려진 채 있었는데 임 교수님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의 소지품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요? 좀 예, 주머니 뭐 넣을 수도 있는데 아마 휴대폰 같은 경우 뭐 조금 그 뭐 자살하는 과정에서 뭐 넣고 할 수도 있고 주머니 넣을 수도 있는데 뭐 10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한 것은 아마 주변 지역을 좀 나름대로 좀 찾는 과정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이유를 뭐 찾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완종 회장의 인근에 그 발견된 곳 인근에서 휴대전화 2대가 발견이 됐다는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아마 이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유족에게 인계 또는 아무래도 이제 부검을 통해서 어떤 원인으로 사망을 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부검을 한 경우가 많습니까?
예, 대체로 이제 자살, 타살이 이제 확실히 구분되면 뭐 사법 경찰이나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뭐 굳이 부검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 사건의 경우는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비록 목매단 흔적으로 발견됐다 하더라도 뭐 사전에 어떤 다른 약물 복용이라든지 뭐 이런 또 기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이제 부검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에 또 우리 영화인 중에서 뭐 최진실 씨 같은 경우도 자택에서 어떤 그 자살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가톨릭 병원에서 이제 부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살이라고 우리가 외견상은 알 수 있지만 이제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뭐 수색견이 발견을 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소장님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이 유병헌 씨하고 비슷한 과정을 밟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어제 예를 들어서 그 MB 정권과 본인은 관계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다라고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뭔가가 다른 배경이 있는 듯, 또 본인이 입을 열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 듯 이렇게 보이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저렇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부분이 보통 자살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제 같은 기자회견을 개최할 의욕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의욕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무엇이 하룻밤 사이에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부분에서요. 굉장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대목에 있어서. 그것은 뭐 명확하게 우리가 뭐 밝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그 친이계 의원들이 이번 자원외교 수사 부분에 대해서 뭐 기획수사다 이렇게 반발하는데 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갖고도 해도 이 어떻게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27조로 해서 지금 회수율도 몇 % 안 되고 22조가 지금 도망가고 지금 34조를 더 넣어야 된다. 27조. 27조. 예. 그러면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뭐 박근혜 정부 와서 복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금 복지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누리과정 예산 지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무상급식이 이게 재정 문제가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여야 간에 이걸 정치적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허비했는데 이걸 기획수사라 그러면 됩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가 왜 이제 와서 이 수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정권을 잡았을 때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이죠. 3년 차 들어와서 하게 되니까 친이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왜 정치적으로 탄압하느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초반부터 자원외교 문제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요. 그때부터 사제강 문제하고 자원외교 부분을 확실하게 검찰 수사에 맡겼으면 지금 이렇게 뭐 정치적 수사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자꾸만 이것을 정치인이 정략인이 따지기 전에 확실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서 이렇게 국가 세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 조가 낭비되는 이러한 상황을 연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이용화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예.